남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하게 뉴스를 보고 있던 그는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다. 한 남성이 사람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 중. 방송이 흐르고 있었다. 화면에는 범인의 몬타주가 등장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추며 몬타주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 그 누구보다도 친숙한 얼굴이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수비했던 그 청년, 김상혁. 동년이 그 청년이었다. 남자는 미묘한 반점을 억누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는지 그저 믿을 수 없었다. 그때 편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쩐지 불안한 기운이 반도났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을 때 남자는 예상한 사람을 마주했다. 바로 그 청년, 산혁이었다. 발대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은 듯 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한 끝에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차를 내어주며 산혁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신호는 안 하실 거죠?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뉴스 속에서 산혁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후에도 뉴스는 그를 따라 끊임없이 지적했다. 산혁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다시 한번 물었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려 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고통을 참으며 그는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서서 다 죽였을 거야. 산혁은 그 말을 듣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을,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수정을 잃은 고통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제 잘못입니다. 산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그 가방을 선물한 거예요. 그 가방이, 그 가방 때문에. 남자는 산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급한 일이었고 자네는 위험한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고통은 누구보다도 선명했다. 이 순간 남자는 산혁의 눈빛 속에서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책감에 묶여 있었고 그 죄책감은 끝없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 속에서는 산혁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딸을 잃은 아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아픔은 시간을 두고 더 깊어져갔다.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남자를 덮쳤다. 그 험한 동네에서 건달들이 자신의 딸을 괴롭혔던 그 기억이. 그들이 고집스럽게 쥐고 있던 가방, 그것이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 가방, 그 가방 때문이었군. 남자는 손에 차가운 땀을 느끼며 그 가방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산혁의 죄책감, 그리고 딸을 잃은 그 아픔은 이제 둘 모두를 얽히게 했다. 그날 남자의 딸은 명품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 가방이 목숨을 위협하는 대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가방 하나 때문에 차가운 거리에서 그녀는 무자비한 건달들에게 습격당했다. 그들은 반드시 가방을 빼앗기 위해 딸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지만 곧 주변의 순환에 급해졌는지 팔을 꺼내들었다. 무차별적으로 그녀를 찌른 뒤 가방을 빼앗고 달아났다. 딸은 그렇게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다. 남자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가 마주한 것은 참혹한 모습의 딸의 시신이었다. 모든 것이 원망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 가방을 지키려 했던지 남자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통곡하지 않았다. 감정을 추스르고 자리에 앉을 상혁을 위로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그 건달 새끼들이지. 그래, 그놈들을 원만히 하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난 순간 상혁의 얼굴에 다시 변화가 일었다. 그의 눈은 냉혹하게 빛났다. 맞아요. 그 쓰레기 새끼들. 상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경찰이 그놈들을 놓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놈들을 다 찢어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남자는 그 목소리에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 상혁은 이제 복순을 완성한 듯 보였다. 그의 고통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복수의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래, 수정이를 죽인 그놈들 어떻게 처리했나?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먼저 두 놈을 잡았어요. 보슴보슴에서 꼭꼭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죠. 지하 단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놈들을 찾아내고 망치로 그걸 다 처참히 부숴버렸습니다. 한 놈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상혁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고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다른 한 놈은 단순히 살아있었어요. 그 놈이 다른 놈들에 대해서 말하면 살려준다고 했더니 술술 들더군요. 하지만 반연이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목구멍이에 칼을 직술이 많아서 완전히 보내버렸죠. 남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가 원했던 복수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상혁의 얼굴에는 복수의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상혁은 잠시 멈추고 손목을 뒤틀며 말했다. 그 이후엔 조금 소외가 되더라고요. 이 놈들은 죽여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다음 주 놈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기절시키고 의자에 꼼꼼 묶어서 고무를 시작했죠. 상혁의 말 속에서 공포와 냉정함이 교차했다. 남자는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상혁은 다시 한번 복수의 길을 걸어갔다. 그가 예고한 대로 주동자인 남자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에 대한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상혁은 주동자의 흔적을 추적한 끝에 그가 최근 보관에 빠져 기지 쌓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간도질을 시작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다. 상혁은 그의 고통을 100배 1000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찾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상혁은 이 복수의 마지막 반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동자는 반드시 살아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손톱을 꼽고 뼈를 부러뜨리며 눈곱을 썰어버리고 그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상혁은 그놈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는 손끝 하나에 모든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담아 그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 달려갔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단지 한 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갚기 위해서였다. 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상혁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주동자는 결코 그 복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나설 때 남자는 그를 지지하기 위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상혁이 복수를 끝마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남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래, 내가 도울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자네를 지지하겠네. 남자는 그런 마음을 전하며 상혁에게 필요한 금액을 꺼내어 건넸다. 상혁은 처음에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남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그 돈을 받았다.
자네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주려고 했던 거야. 부디 받아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혁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복수는 어떻게든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혁은 인사를 한 뒤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가 떠난 후 남자는 다시 한번 혼자 남아 조용히 그의 결정을 되새기며 상혁의 복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남자는 상혁이 무사히 복수를 마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가 겪은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복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절망과 분노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남자는 이제 그 복수의 끝을 기다리며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상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상혁의 복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겪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상혁만이 알 것이다. 상혁의 복수극은 이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며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고 언론은 그가 저지른 사건을 처절한 복수극이라고 보도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경찰의 무능함과 사건의 복잡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시민들 대다수는 상혁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는 결국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했어야만 해서 상혁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복수의 길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보았지만 그가 남자에게 찾아난 이유는 단순히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가 예비 잔인의 존재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에게 길이 이상의 금액을 건넸고 그 금액에 만족하며 계획을 세운다. 칠판 앞에서 상혁은 자신이 만든 복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실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도망친 건달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방안도 되찾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 복수의 끝을 보기 위해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네 안에 수저.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상혁은 칠판에 붙어있는 수정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내가 피를 묻히지 않으면 살아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데 필수적인 것 같다. 이걸 받아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느끼니까. 그의 복수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가 만든 복수극은 이제 자신에게 권리라고 믿고 있었으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그는 더 강해졌다. 모두가 나를 지지한다고. 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복수를 끝낼 시간임을 알았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큰 판을 벌이며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눈을 떼고 칠판을 바라보던 상혁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건달을 찾아내어 그에게 복수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게 끝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숨겨왔다. 그가 만들었던 복수묵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